원래는 서울에 살았지만 지금은 귀농을 하여 강원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농사를 짓고 있죠. 유일한 낙인 이 채널에서 늘 귀농냥만 하다가 제가 겪은 일을 한번 나도 써보자 해서 써보게 되었네요. 어려서 여유 있는 집에 고명딸로 태어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불면 날아갈까 깨지면 다칠까 하는 심정으로 엄마 아빠는 절 키워주셨죠. 그리고 그런 제가 시집갈 때가 되어 중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동네 유지로 저희 집과는 조금 안면이 있는 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그 집안에 시집가는 것을 수락하셨죠. 그 집도 외동 아들이 하나 있는 집이었고 재산이 어마어마한 집이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도 서로 마음에 들어하여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죠. 그렇게 시집가려고 모든 준비를 끝마칠 날 저희 집의 아빠 빚 보증 문제로 쫄딱 망한 겁니다. 엄마 아빠는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지만 동네가 워낙 작고 좁았기에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저희 예비 시댁에 그런 말들이 안 들어갈 리 만무했고요. 결혼 약속은 다 했고 결혼식이 코앞인데 신부집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시댁은 그런 저를 달가워하진 않으셨지만 이미 소문은 소문대로 퍼져서 결혼을 실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힐게이트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사기 결혼이라고 화를 내셨죠. 며느리 덕 좀 보려다가 이게 뭔 꼴이냐? 어떻게 집이 쫄딱 망해? 에휴, 분해 죽겠네. 남들은 아들 장가 보내면 집 한 채라도 얻는다는데 난 이게 뭐냐? 도리어 데리고 살면서 아유 답답해.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 고기도 들지 말아라. 에휴 퇴. 아니 답답해도 유분수지. 빚 보증을 왜 쓰는 거야? 사돈 양반들도 답답하시지. 그 많은 재산 잃고 이게 뭐냐? 그래도 너 이런 의리의리한 집에 시집 보내서 엄마 아빠는 발 뻗고 주무시겠구나. 네가 돈 한 푼 없었으면 이 집에 시집 오는 게 가당키나 해? 어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괜찮지만 저희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기본 아닌가요? 말 좀 가려 해주세요. 너 이 시애미를 가르치는 거냐? 아주 이 집엔 나 가르치는 인간들밖에 없네. 시엄마도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 며느리까지 얼씨고. 애미야, 말 좀 가려 하거라. 며느리한테 그게 말본새가 뭐니? 새기야, 새겨듣지 말거라. 시애미가 지금 기분이 좀 그래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동희 씨 퇴근할 때 제가 도넛 좀 사오라고 할까요?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남편은 대대로 독자 집안이었고 시할머니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저에게 다정한 분은 시할머니였네요. 저를 돈으로 봐주지 않고 그저 착한 손주 며느리로 봐주셨으니까요. 어머님 때문에 힘든 나날이었지만 시할머니 덕분에 위로받는 나날이었죠. 세기, 이 할미랑 이따가 자수집에 갔다 올텨? 씨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집이 좀 답답해서 내가 직접 가고 싶은데. 아, 그럼요. 할머니, 이따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할머니 수 넣는 거 보면 아직도 손재주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에휴, 젊어서 바느질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그때는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바느질만 했거든. 아, 할머니도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지금이라도 좀 쉬시지. 바느질 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수 넣는 것도 집중 많이 해야 하는데. 에이구,
늙으면 몸을 많이 움직여야 건강하지. 4살 날 동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듣고 살다 가는 게 내 소원이라고. 할머니는 제가 워낙 어린 손주 며느리라 그런지 저를 예뻐해 주셨지만 시어머니에게만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는 원수처럼 사이가 안 좋았죠. 시어머니는 시집 올 때부터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나만 구박했다 이런 입장이었고, 시할머니는 어려서부터 표독스럽더니 그대로 늙었다, 어쩜 저리 표독스럽냐 였습니다. 약간 저는 할머니와 생각이 같았지만요. 그렇게 저와 할머니가 가까워지는 만큼 시어머니는 저희 둘에게 엄청 야박했죠. 그나마 아버님이 계실 때는 할머니에게 다정했지만요. 어머님 요즘 이도 안 좋으신데 전복죽이나 해서 어머님 좀 드리는 게 어때? 정 못 드시던데. 당신 어머님 건강 신경 쓰긴 하는 거야? 아유, 그럼요. 저도 마침 전복죽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아주 생각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얘 새아가 전복 좀 닦아놔라. 전 그런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어요. 저야 뭐 워낙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라 아무렇게 대하는 게 일쑤였지만, 시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시아버지가 계실 때랑 없을 때랑 딴판이었으니까요. 참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시할머니도 이런 것이 익숙해 보였어요. 워낙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고 했죠. 하지만 바깥일 하는 아들 스트레스받게 하고 싶지 않아 혼자만 삭히는 거였고요. 어머님, 제가 전복죽 좀 끓여봤어요. 요즘 이도 안 좋으신데 식사도 통 못하셨잖아요. 제가 퍽 구웠으니까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잘 먹은마. 네가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나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죽은 맛있네. 새아기가 했나 보구나. 어머니도 참. 누가 보면 제가 어머니한테 신경 하나도 안 쓴 줄 알겠어요. 애비가 오해하겠네. 늘 이런 식이라니까. 할머니는 어머님의 쇼에 기가 막히다는 눈빛이었지만 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전 그 모습을 보고 평소의 어머님의 행실을 알기에 혼자서 계속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전 그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죽고 못 살던 여자, 집안의 반대로 저와 결혼을 해야 했던 남편은 아직까지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거였어요. 가뜩이나 믿을 구석 없는 집인데 남편마저 외도를 하니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은 저에게 늘 뻔뻔했습니다. 남자가 바깥이라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따지길. 생각해보면 너 볼 건 뭐 있냐? 그나마 집안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쫄딱 망해서 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안 민망해?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찍소리 말고 그냥 살아. 이 집 사모님 행세라도 하고 싶으면 나 뭐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알겠어? 뭐라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당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여자 있었으면 난 자기랑 결혼 안 했어, 알아? 그럼 지금이라도 이혼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못할 줄 알아? 이젠 장인 장모 볼 것도 없어졌는데 내가 너랑 왜 사냐? 당신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바람은 피우고도 당당한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어려서 너무 곱게만 큰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거든요. 하지만 절 더 힘들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뭘 잘했다고 계집원성이 담장을 넘어?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네가 뭘 한다고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어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입장 바꿔서 아버님이 바람 피웠으면 그러시겠어요? 뭐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디 시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바락바락 대드는 거냐? 네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유, 지겨워, 진짜. 너도 그만해, 이제. 바람은 피우고도 당당하게 나오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졌어요. 하지만 이 엄마는 할 수가 없었던 게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 그날 너무 큰 충격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절박 유산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노력했죠. 애기야, 괜찮냐? 자는데 무슨 땀을 이리 흘리는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손주 새끼 하나 잘못 키워서 남의 귀한 딸을 울리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가 잘못은요. 근데 제 뱃속에 우리 아기는 어쩌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데. 내가 지켜주마. 걱정 말고 넌 아기 생각만 하고 몸 편하게 있으렴. 에휴, 동이가 지엠을 쏙 빼닮았어. 닮지 말아야 할 것을 닮아버려서 어려서부터 그리 욕심 없는 애로 키우고 싶었건만. 욕심 많은 것도 돈 먼저 생각하는 것도 지엠이야. 완전 판박이. 에휴. 동희 씨가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모르셨어요? 전 아마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애미가 너희 집 돈 보고 무조건 너랑 결혼해야 한다고 추진하는 바람에 돈 욕심 많은 동이도 그 만나던 여자 내팽개치고 너랑 결혼한 거다. 결혼해보니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만나는가 보더라. 내가 미안하다. 이 할미를 봐서 눈 한 번만 꼭 감아줘. 남자 바람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아기는 지켜야지 않겠니? 이런 말 하는 것도 염치 없지만 미안하다, 아기야.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능력 없는 여자라 바로 버렸다는 남편. 그리고 저와 결혼을 했지만 제가 별 볼 일 없어지자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갔단 소리를 들으니 남편이 얼마나 최악의 인간인지 이제서야 실감이 되더군요. 그리고 울면서 저에게 어머님과 남편 대신 사죄를 하는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 저 또한 눈물이 나왔어요. 마음 같아선 갈라서고 싶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기, 아빠 없는 자식은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참고 참았죠. 그나마 이 집의 버팀목은 할머니였어요. 다행히 아버님과 할머니가 저와 제 아기를 지켜주셨죠. 남편에게 사랑받는 건 애초에 포기했고요. 아이만 바라보고 살자 결심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이 하나만 낳으면 내가 건물 하나 줄 거다. 그러니 이 시애비 믿고 아들 하나 딱 낳으렴. 알겠니? 감사합니다. 말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그래도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예뻐해 주셔서 아이가 복덩이가 될 것 같아요. 야, 너 이왕이면 아들 낳아야 한다. 우리 집 독자 집안인 거 알지? 그거라도 못하면 네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니. 안 그래?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 낳는 공장도 아니고. 당신 말 조심 좀 해. 내가 처음부터 느꼈는데 새아기한테 말끝마다
야, 너! 뭘 보고 배우겠어? 아유, 그래요. 네, 알겠어요, 여보. 주의할게요. 이게 습관이 돼서. 아, 당신 식사하셔야죠. 밥 준비하게. 속으로 캐제를 불렀죠. 이렇게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는 이 집의 저의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하셔서 찍소리도 못하였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연애 결혼을 하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의 욕심 많은 눈을 보고는 그렇게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시어머니는 그런 시할머니를 못마땅해 했죠.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행히 독자 집안이어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좋아하였죠. 홀로 아이를 낳아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집에서는 나 몰라라 했으니까요. 그런 저는 점점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약속한 대로 손주를 낳았으니 이제 우리 새아기도 선물을 하나 받아야겠지? 네 시애미도 동이 낳고 건물 하나 받았거든. 너도 똑같이 내가 건물 하나 주마. 아마 시애비가 준다고 약속한 것이니 괜찮을 거다. 어때? 좋으냐? 아니면 다른 거 또 뭐 원하는 게 있니? 할머니, 건물은 너무 커요. 우리 아이 이름만 지어주세요. 전 그걸로도 충분해요. 할머님이랑 아버님 마음 너무 감사히 받을게요. 한사코 건물은 괜찮다고 하였지만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는 저에게 조그마한 건물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이 이름으로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나마 이 집에서 절 유일하게 아껴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건물을 받자 몹시 분해하셨죠.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건물을 준다는 거니? 너네 시아빠도 참 어이가 없다. 동의 앞으로 해야지. 그걸 꼭 너를 줘야 해? 아이 앞으로 해놨어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이름으로 한 거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뭐야? 너네 시아버지께 다 우리 동이 거 아니냐? 그럼 동이 돈이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걸 받아? 우리 아들 사기 결혼 당하게 해놓고. 어머니, 사기 결혼이라뇨.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시집 올 때 빈몸으로 오셨다고 하던데 절 이해하시진 못하는 거예요? 짝, 이 말을 듣고 전 어머니께 뺨을 맞았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평소에 폭언은 기본이었지만 뺨까지 때리는 일은 없었거든요. 어진 너랑 나랑 비교해? 난 연애 결혼이고 넌 중매 결혼 아니냐? 중매 결혼이 뭐야? 다 조건 보고 따지고 결혼하는 건데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집에 시집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동이 밖으로 도는 거 탓하지 마라. 알겠어? 집에서 얌전히 내조나 하란 말이야. 아이고 어미야. 사람 잡겄다. 그만해라. 세기가 뭔 잘못이 있다고 이리 지잡듯 잡어. 그만해라 어미야. 애 잡겄어. 다행히 시할머니가 말려주셔서 잡들이는 끝났어요. 정말 유일하게 제 버팀목이셨네요. 어머님은 그래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시어머니한테까지 폭언을 했어요. 정말 앞뒤 분간 못하는 분이었죠. 전 욕을 먹어가면서도 시할머니가 쓰러질까봐 걱정했어요. 이게 다 어머니가 쟤를 감싸고 두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애미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말이야. 치필도 없는 것이? 얘가 언제 너를 개떡같이 아냐? 네가 사사건건 얘를 쥐잡듯이 잡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마음 좀 너그러이. 어머님이 뭘 알아요? 나이만 잡수셨지?
할 줄 아는 게 있나? 이제껏 밥이나 한번 잘해본 적 있어요? 저한테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아이고, 넌 말 한번 아주 고약하게 한다.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이 집 재산 다 누가 불렸냐? 네가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어머님 재산 많다고 유세 떨지 마세요. 어차피 다 그이껏 된 건데 밥이라도 얻어 드시려면 잠자코 있으세요. 알겠어요? 네가 이제 나를 아주 뒷방 노인에 취급하는구나. 서러워서 어디 살겠냐? 시집 올 때부터 저렇게 표독스럽더니 변하질 않아. 시할머니는 원통해 하셨지만 사나운 어머니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늘 어머니의 표독스러움에 절레절레 고개를 저을 정도였죠. 그리고 사건이 생겼어요.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겠어요?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시할머니는 워낙 고령이시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쓰러질 것 같아 말도 하지 못하였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선지 아버님이 쓰러지신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꼭 감정 없는 로봇처럼 말이에요. 아버님 태어나시면 집에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할머님은 어쩌죠? 쓰러지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쩌죠? 노인네 죽을 때도 다 됐구만. 별걸 다 걱정한다. 넌 신경 쓰지 말거라. 때가 되면 죽어야지. 언제까지 살아있을 거야 정말?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할머니가 아무리 고령이지만 그래도 친정엄마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 날 가르치지 아주. 너랑 뒷방 노인네만 아니면 나도 화 좀 가라앉을 텐데 내가 화가 가라앉을 틈이 없다 아주.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쓰러지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님에게 재산을 얼른 아들에게 양도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엄청 재촉하셨죠. 시할머니는 어머님의 성화에 아주 못 견뎌 하셨어요. 저조차도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어머니, 어차피 죽으면 동의아범 물려주실 재산 아니에요? 이거 미리 좀 달랐는데 뭘 그렇게 안 들어주세요? 내가 죽으면 일어날 일을 왜 벌써부터 재촉하냐는 말이야. 너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말고도 재산이 있는데 뭐가 또 필요하다고 벌써부터 내가 내놓을 것도 다 달라 해? 넌 처음부터 그래서 그게 문제였다. 애초부터 욕심이 그득그득 해가지고.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죽으면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왜 양도 안 해주시냐고요? 어차피 줘야 할 거 동의 이름이라도 해주세요. 나 죽으면 어련히 줄 거 아니냐. 내가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의 아범 딱 한 명인데 다 너네 거 아니냐? 아서라 내버려 둬. 요즘 아범도 안 보이고 무슨 일 있는 거냐? 나 모르는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낌새도 아주 이상해. 얼른 얘기해라. 어머님은 몰라도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일 변호사 올 거니까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준비하세요. 아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버님 쓰러진 틈을 타 할머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지금 다 양도하라니요. 하지만 어른들 일에 쉽게 끼어들 수 없어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시할머니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제 남편까지 합세하여 할머니 재산을 노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는다고 하였어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힘없는 할머니가요. 그렇게 할머니는 도장을 찍었고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일부러 노린 건지 그 다음날 시아버지는 병환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어요. 시할머니는 아버님의 병환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지셨고요.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부재가 저희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어머니와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차근차근 장례 준비를 하였죠. 그리고 아버님의 장례가 끝이 나고 저희에겐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저와 시할머니에게 어디 좀 가자고 하더군요. 어머님이랑 너, 나랑 좀 어디 가자. 어머님도 옷 챙겨 입으세요. 저희 갈 데가 있거든요. 추우니까 따뜻이 입으시고요. 어딜 간다는 거냐? 지금 애비 장례 끝나자마자 우리가 어딜 구경 갈 그런 게 아니잖니. 난 좀 쉬고 싶다. 할머님이 연세에 비해 매우 건강하시지만 연세가 99세셨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노쇠해지셨죠. 그리고 할머님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 비해 어머님은 너무나도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셔서 저와 할머니는 나갈 채비를 준비해야 했어요. 어디 가시는 건데요? 그럼 우리 영철이는 어떡하고? 동희 씨한테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셋이만 가는 건가요? 저의 말을 묵살하시곤 혼자 차를 끌고 저희를 태워 도시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달렸을까요? 고속도로 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어머님은 저희에게 화장실에 가자고 하더군요. 전 거동이 불편하신 시할머니를 모시고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였죠. 그리고 할머니를 부축하여 화장실에서 나왔을 땐 시어머니 혼자 차에 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동희 아범도 죽고 없는 마당에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야겠지요. 내 돈만 축내는 밥벌어지들. 이제 여기서 안녕합시다. 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차문 여세요. 장난치지 말고. 할머님 많이 연로하신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문 여세요.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랑 할머니는 졸지에 휴게소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죠. 어이가 없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애미가 그냥 간 거야? 우리를 두고? 우리가 버림받은 거란 말이야? 하나 참. 그렇게 할머님과 저는 충격을 뒤로한 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의논하였어요. 너무 노쇠해지신 할머님을 모시고 일단은 모텔방을 잡았습니다. 방을 잡으면서도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방도가 없었죠.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한참이 지나서 연락이 닿은 남편의 말이 저희를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버림받은 거야? 자기도 어머님이랑 함께 동조한 거지? 나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어차피 노망난 노인네 아니야.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됐는데 그렇게 예뻐하는 손주 며느리가 임종까지 보면 좀 좋아?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할머니잖아. 인간 말종인 줄은 알았지만 이게 고려장이지 뭐야? 알아서 생각해. 다신 전화하지 마, 알겠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이 의지하고 살아. 영철이도 볼 생각 말고.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 할머니를 뵐 면목이 없었죠. 그런 할머니는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더 놀라웠네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요망한 것. 그럴 줄 알고 다 대비를 해놨지. 아가는 걱정 말거라. 나쁜 것. 아가야, 미안하다. 다 내가 손주 교육을 잘못 시켰지.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도 모자라 너까지 이렇게 팽당하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아니에요, 할머니. 몸 걱정 먼저 하세요. 그럼 일단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전 괜찮지만 할머니는 잘 드시고 잘 쉬셔야 해요. 내일 서울에 가서 김문현 변호사를 만나거라.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될 거다. 그럼 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 마. 변호사요? 이분은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드는 변호사님 아니세요? 아, 일단 알겠어요. 내일 꼭 뵙도록 할게요. 그렇게 전 할머니 말씀대로 다음날이 되어 저희 집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김문현 변호사님은 할머님이 이런 일을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해놨다고 하셨죠. 처음부터 재산 보고 이 집에 시집온 시어머니를 단번에 알아보신 시할머니는 그때부터 절대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안 가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재산들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다른 도장이라고 하셨죠. 할머님은 모든 걸 예상해 놓은 거였어요. 아버님 앞으로도 재산 설정을 아직 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시어머님이 남편을 낳고 받은 건물 외에는 전부 시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죠. 그걸 모르고 모든 재산을 아버님에게 넘긴 줄 아는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그 재산이 본인과 아들인 제 남편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할머님을 내친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 변호사님에게 이 얘기를 듣고 시할머님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견지명을 하셨다는 게 대단해 보였죠. 할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럼 저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신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할머님 편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막막했는데 다행이에요. 저도 할머니께 학교 다닐 때부터 후원받던 장학생이거든요. 당연히 할머님 옆에 있어드리는 게 맞는 거죠. 제 할머니처럼 모셨고요. 시할머니는 생전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노년에도 복을 받는구나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로 들어갔죠. 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볼 수 없었기에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할머니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무렵 할머님은 한 해를 넘어 100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모자가 가장 신이 났을 때 그 집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집에 찾아가자 어머님과 남편은 놀란 기색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주제 파악도 못하고 할머님과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 우스웠네요. 그리고 전 한 뼘 더 자란 제 아들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밥벌이도 못한 인간들이 이 정도 대우해줬으면 됐지. 당장 나가요. 그리고 넌 이혼소장 보냈는데 왜 답이 없어? 빈 몸뚱이 뭐 챙겨나갈 거라도 있어서 들렸니? 아주 어머님은 더 쌩쌩해진 것 같아요. 아유 무서워라. 내 인연, 네가 감히 나를 하대해? 내 너를 진작부터 알아보았는데 말로가 이럴 줄은 차마 몰랐다. 너에 대해 대비를 세워두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너와 계약했던 계약서들 도장 봤니? 다 가짜야. 너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진작 김 변호사랑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 너랑 동희도
벌을 받아야겠지. 동이 낳고 준 건물은 그냥 가져라. 그거라도 있어야 이제 둘이 먹고 살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아들 집에서. 나쁜 년. 우리 집에 돈 보고 시집와. 여태까지 돈. 내가 너를 처음부터 내쳤어야 했는데. 아니 김변.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딱 끝난 거 아니었어? 어머님 말이 사실이야? 지금 둘이 짜고 날 기만한 거야? 할머니, 오해요. 전 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 믿으시죠? 할머님의 하나밖에 없는 장손이잖아요. 남편은 저희의 얘기들을 듣더니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하였죠. 전 우스웠습니다. 저렇게 돌변하는 인간이었다니. 닥쳐라 이놈. 손자라 믿었는데 너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동이야, 빗줄도 날 버리는데 비도 안 섞인 우리 새아기가 날 얼마나 살뜰히 챙기던지 내 모든 재산 새아기랑 우리 증손자한테 양도할 거다. 김 변호사, 내 도장 가지고 오지. 그렇게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저와 제 아들에게 양도해 주셨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너무 저에겐 가분했거든요.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우리 동이도 아니고 어떻게 처년한테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영철이는 그렇다 치지만 어머님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애초부터 전 어머님이 믿음직스러운 인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혼해 드릴게요.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됐든 우리 영철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모실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디 꼴랑 건물 한 채 있는 걸로 잘 해먹고 사셔보세요. 본인 발등 본인이 찍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게 잘못했다고 직감했는지 시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할머님의 마음이 돌아설리는 만무했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이제 저와 제 아들에게 가자 남편도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셋이 같이 잘 살아보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네요. 정말 어쩜 어머님이랑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은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여보. 우리 셋이 엄마 구속 없이 살자. 앞으로 내가 잘할게. 제발. 그러니까 마음 좀 돌려줘 제발. 너네 엄마가 나랑 할머니 버릴 때 너 뭐라고 했니? 넌 영철이 아빠 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어디 그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보고 뭘 배웠겠어요? 할머니 고르장이나 하는데 아들이라고 어머님 늙으면 가만히 있을까요? 어디 한번 둘이 잘 지내보셔요. 그럼 전 이만 갑니다. 이제 변호사 통해서 저 할머니한테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말만을 남기고 전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와 같이 차를 탔죠. 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도 흘렀고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을지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서 더욱더 가슴 아팠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그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시다 104세가 되던 해에 제 곁에서 눈을 감으셨어요. 104세가 돼서도 정신 하나는 짱짱했던 할머님.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울었네요. 저와 제 아들이 할머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소송으로 재산을 다 가져온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했고요. 할머님이 남겨준 그 많은 재산을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하고 소소하게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화를 내었지만 저와 제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찌할 순 없었어요. 할머님이 남겨주신 걸 의미 있게 쓰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들은 아빠가 없이 자랐지만 그 누구보다 훌륭하고 인성이 아주 바른 청년으로 자랐답니다. 어려서 기억은 많이 못하지만 왕할머니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 것 같고요. 매년 할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이번 연도에는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할머니에게 말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할머니가 제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만 같아 마음이 뿌듯해요. 혈연으로 엮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가 오늘은 더욱 그리운 날이네요. 지금은 귀농해서 욕심 없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제일 행복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오랜 세월 함께 산다는 것 또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은 한번 실패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꽃이 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장시간 집을 비우셔야 하는 문제 때문에 트럭 운전을 하시는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살아오다가 같이 일을 하시던 동료분의 가족에게 도움을 받아 학교 생활도 다시 하게 되었지만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동안 아빠의 얼굴을 못 보면서 지내왔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가 보고 싶어 거의 매일 저녁 눈물을 쏟아내며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고 고등학교를 지나 성인의 나이가 된 다음 세상 밖으로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죠. 정말 외롭고 힘든 날들을 이겨낸 뒤에 찾아온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걸 주는 게 아닌 많은 걸 잃게 만드는 또 다른 길이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은 모으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빠져나갔고 빚을 갚는데 대부분 사용이 되었죠. 항상 저에게 미안해 하셨던 아빠는 잠을 이겨내가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매일같이 장거리 운전을 하셨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졸음 운전을 하게 되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결국 아빠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네요. 아빠와 단둘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함께한 날들이 너무 적었더라고요. 좋았던 추억이라고 해봐야 아빠가 트럭 운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기억밖에는 없었죠. 열심히 살면 행복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저에게는 항상 불행만 가득했었어요. 이런 제 삶이 너무 싫었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저 숨만 붙어있는 제 삶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저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매일같이 일이 끝나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30대가 되어버렸고 제 삶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일하던 회사에서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는데 저와 나이대가 비슷했었어요. 다른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되었었죠. 경력도 나쁘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일을 잘한다고 인정까지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인연이 닿게 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함께 일을 하면서 대화를 자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셨죠. 제 인생을 조언해 줄 사람이 곁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니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고 이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라는 현실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임신? 당신 약 안 먹었어?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서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우리 엄마 하나 간병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임신까지 하게 되면 앞으로 돈 나갈 때가 훨씬 많아지잖아. 당신이 나랑 결혼하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익이 줄었는데 입 하나 더 딸리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알아? 나 혼자서 임신이 된 것도 아닌데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회사는 어머님 간병 때문에 하도 사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거잖아. 나도 이런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 임신을 하게 된 게 좋은 줄 알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 당신이 그렇게까지 정색하지 않아도 출산하면 회사로 복귀할 테니 걱정하지 마. 누가 회사에서 당신 받아준다고 했어? 그냥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어머니 간병이나 신경 써. 그래야 내가 집안일에 관여를 안 할 거 아니야? 요즘 보면 어머니 안색도 많이 안 좋으신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시면 신경 좀 써드리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이유가 어머님 간병이나 보려고 당신 택한 줄 알아? 임신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알아? 병원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실 것 같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약만 드리다 보니 매일 고통받고 계신데 당신은 어머님이 걱정도 안 되는지 술이나 퍼먹고 들어오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참 잘하는 짓이다. 우리 아빠는 예전에 가족을 위해 잠 한숨 못 자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알아?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시니까 결국 세상을 떠나신 거지. 나처럼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 술로 풀고 즐기면서 살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야. 내가 평생 죽어라 일만 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 간병하면서 살아가려고 태어난 줄 알아? 그럼 나는 뭐 이런 삶이 좋아서 결혼을 했겠어? 이럴 거면 나한테 왜 잘해준 거야? 나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했었다고. 뭐 어쩌겠어. 이게 당신 인생인데.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 지울 건 아니잖아. 어차피 낳아서 키울 거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야. 스트레스 받는 게 태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지? 그만들 좀 해라.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봤다 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이 꼴 보려고 너희 결혼 허락한 줄 알아?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과 싸우는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매일 지속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치게 되면서 남편과 그만하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죠. 제가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건 뱃속에 아이도 있지만 한 번 만든 인연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시모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이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시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췌장암으로 힘들어하셔서 제 마음이 더 안 좋게 다가오고 있었죠. 하필 시어머니는 제 어렸을 적 저희 엄마와 느껴지는 분위기가 너무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고 몸 상태가 좋아지시길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버티기 힘들어 하셨고 저 혼자 남겨질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셨는지 쉽게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매일 하시는 말씀이 제가 너무 불쌍하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네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남편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사는 인생 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의 날뛰는 모습은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해서 살다가는 저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 모처럼 일찍 퇴근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사를 하고 나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우리 엄마 간병하는 게 그리 싫어? 지금 내 말 뜻을 못 알아먹는 거야?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 괴롭고 슬펐는데 당신은 어머님을 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나도 점점 배가 불러오고 몸도 무거워지는데 그래도 남자인 당신이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도 앞으로 좋은 아빠 엄마가 되어야 할 텐데 언제까지 불평만 늘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생각 좀 해볼게. 솔직히 나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 회사에서 생활하는 게 즐거울 정도였어. 집에만 오면 고통받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야 숨통이 좀 트였는데 이것까지 양보하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조금만 더 고생해줘. 의사가 그랬잖아. 길어야 몇 달이라고. 약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데 목숨줄 부여잡아 봤자야.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때 돼서 여행도 좀 가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면 되잖아. 뱃속의 아이도 신경 써서 키우면 되는 거니 몇 달만 더 참아봐. 당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루라도 빨리 세상을 떠나셨으면 좋겠다는 거네? 누구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건데 조금의 감정도 없이 그런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거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나는 당신이랑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야. 앞으로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살 테니까 모든 건 혼자서 알아서 해. 당신이랑 엮여있는 모든 것들 하나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알았던 사람들 중에 남편이라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모진 사람 같아.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겠어. 남편은 제 말이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날도 어김없이 술 약속이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소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대화하는 걸 전부 다 듣고 계셨던 시모도 남편의 말들이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숨죽이며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한 상태로 제 할 일을 묵묵히 해가며 남편과는 남남인 것처럼 집에서도 서로 아는 체 하지 않고 지내왔었어요. 시모의 건강 상태는 더욱더 악화가 되어갔고 힘겹게 버티시다가 결국 손주가 태어나는 것도 못 보신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네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들어오더니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채 저에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당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떻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 지금 나보고 수고했다는 말이 나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그동안 우리 엄마 간병한 거에 대해 수고했다고 얘기한 것 뿐이잖아. 덕분에 나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고, 이제는 내 삶을 찾게 됐는데, 당연히 당신한테 고마워해야지. 임신하고도 10달 내내 간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당신한테도 자유를 줄 생각인데 괜찮지? 나한테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거 이제 들어주려고.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이혼하자고 얘기했던 거 들어줄게. 나도 당신이랑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 간병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뿐이니까. 당신을 이용한 건 맞는데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내가 아무하고나 살림을 차리겠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힘들게 한 게 있으면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한 번뿐인 인생은 소중한 거잖아. 나도 자유라는 걸 느껴보고 싶다. 아이가 태어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 양육비는 지원해줄게. 나한테 자유가 찾아왔는데 그 정도도 못해주겠어? 그래서 내가 임신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건데 당신만 힘들어지게 생겼잖아.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혼을 하자고? 지금까지 힘들게 어머님 간병한 나를 폐기 처리하겠다는 거네? 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의 인생길을 가로막을 것 같니? 또다시 발목을 잡힐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혼을 하자는 거야? 혼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은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나는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거든?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 시간이 지나고 분명 뼈저리게 후회할 날이 올 거야. 남편은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며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걸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남아있지 않아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시모의 장례를 진행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겨진 건 뱃속에 있는 아이밖에 없었고 순식간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저를 힘들게 했는지 진통이 시작되면서 고통스러워지자 서둘러 산부인과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혼자서 이를 악물고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뱃속에서 고생 많았을 아들을 품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할 때 받았던 위자료와 그동안 제가 살면서 모았던 돈들로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개차반 같았던 남편이 제 옆에서 속을 썩이는 것보다 차라리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고 제 아들에게는 저와 같은 아픔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연락 한 통 없었던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연히 받지 않았는데 문자를 남겼길래 확인을 해보는 순간 너무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송된 사진 한 장과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저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되었고 의문의 여자가 알려주는 위치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느 아파트 건물이었는데 택시에서 내린 저를 보며 누군가 다가왔고 그 사람을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는 30층에서 멈추었고 안내를 받아 문 앞에 서니 누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와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한 여자는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상태였어요.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여자는 저를 안내해 방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전송되어 있던 사진과 똑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서 이혼하셨다면서요? 저도 그냥 가볍게 즐기려고 만난 사이였는데 이 사람이 집착이 하도 심해서 제가 싫다는데도 끝까지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하나 괜찮아 보여서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이 사람의 자상함에 결국 빠져버렸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이 집에 숨어 있다가 들켜버렸는데 저희 아빠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난리를 치셨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도망을 치는 걸 아빠가 사람들을 시켜서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얼굴만 빼고 전신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병원에서도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사람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인생을 평생 이 사람 병간호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도움 받을 곳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 핸드폰에 전부인 전화번호가 있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을 드린 거네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없으신가요? 금전적인 부분들은 제가 지원을 해 드릴게요. 보니까 상황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있게 대신 옆자리를 지켜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원하시는 금액 얘기하시면 제가 부모님께 얘기해서 맞춰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히 이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 조금도 없었거든요. 잠깐 즐기려고 만난 것 뿐인데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 몰랐어요. 여기 아파트가 그래도 상당히 비싼 아파트거든요. 거기에다가 로열층이라 사시는 데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사람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신다면 이 집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둘이 좋아서 즐기고 만난 걸 처음 본 여자는 저에게 뒤수습을 해달라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남편은 병원에서 수술을 끝낸 뒤 이 여자가 병원에 들락거리는 걸 부모가 원치 않아 자리를 옮긴 듯 보였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모습을 하고 눈을 감은 모습의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말 한심해 보였죠. 자유의 몸이 됐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몇 달 만에 얼굴만 빼고 전신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제 앞에 누워 있는 걸 보니 그동안 저한테 주었던 아픔에 대한 업보 같았습니다. 여자는 잠시 뒤 남편이 깰 거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며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눈을 떴고 힘겹게 누군가를 부르길래 제가 남편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한심하다. 자유를 찾겠다던 놈이 결국 이 꼴을 하고 누워있는 거야? 그러게 왜 하지도 않던 짓을 해서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만들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라고 했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라며? 얼굴만 빼고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내 인생을 사겠다는 거야. 내가 당신을 책임지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대. 여기 아파트도 꽤 비싸 보이는데 그냥 주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어머님 병간호 정말 힘들었거든? 당신이 조금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 저 여자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 당신의 병간호를 내가 대신 해주길 원하고 있어. 한마디로 더 이상 데리고 놀 필요가 없어진 당신을 나한테 돈을 주고 폐기 처분하겠다는 거야. 정말 웃기지 않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 결국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른다는 거야. 당신도 이런 꼴이 될 줄 전혀 몰랐지?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그동안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것 같아. 충분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 부탁이야. 그래도 우리 좋았던 기억들도 많잖아.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 옆에서 평생 동안 수발들며 살고 싶지 않아. 저 여자도 지금 당장 나한테 모든 걸 떠넘기고 싶어서 금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시간 좀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대하겠지. 그동안 얼마나 아픈 경험을 많이 해왔는데 두 번 다시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 당신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거야.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쳐봐. 그래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지. 사람 목숨 참 즐기다더니 그냥 세상 떠나면 될 것을 끝까지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여자도 당신의 그 더러운 혀 때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중 한 사람이겠지. 그런데 어쩌겠어. 이런 경험을 해봐야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더 조심해서 살아가지 않겠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일어나 보도록 할게. 전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떠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련도 없었고 돈 때문에 또다시 남편과 엮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자는 정말 많은 돈을 준다고 했지만 증명된 것도 아니었고 사람 마음 언제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다며 인사를 한 뒤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제서야 본성을 드러낸 여자는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네요. 무슨 여자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 더럽게 안 넘어오네. 그쪽이 전부인이라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았던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아 불구가 된 저 사람 떠넘기려 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하기야. 저 인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많은 돈을 지어주겠어? 지나가다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얼굴 마주하게 되면 그땐 나도 그쪽을 어떻게 할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보는 눈만 없었어도 저 옆에 똑같이 누워있게 만들 수도 있다고. 세상이 그쪽이 원하는 대로 마음처럼 되는 줄 아세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당신이 잘못된 거죠. 원래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은 전부 다 돈으로 해결하려 하나요?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내가 눈 하나 깜빡할 줄 알아요? 여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갑자기 들어온 여자의 부모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신 두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급하게 아파트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네요.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말아먹을 수 있었던 순간이라 온몸이 떨려왔어요. 분명 남편은 오래가지 못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겠네요.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런 거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혹시 몰라 다른 곳으로 다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선택해야 될 일이었죠. 그렇게 두 번 다시 연락도 오지 않고 더 이상의 문제거리들은 생기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전 남편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고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전신마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봐도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저와 돌아가신 시모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며 뼈저리게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네요. 앞으로 제 아이와 함께할 남은 인생은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그날의 사건을 도저히 잊을 수 없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엄마의 억울함이 그냥 묻힐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에 아이는 없어요. 저희는 한 마을에서 알고 지내며 살아왔어요.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 가끔 마을 행사 있을 때 어쩌다가 마주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음식 드실 수 있게 서빙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손이 좀 모자라 땀 흘리고 있을 때 저를 보며 웃으면서 다가와 도와주었고 그때 처음으로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한가할 때쯤 한쪽에서 같이 막걸리에 음식 먹으며 농담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때의 계기로 인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희 남편이 될 거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으니까요.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렸을 때 시모의 반응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동네뿐이라고 해서 재산이 비슷하진 않잖아요. 동네 사람들 중에 잘 사는 분들이 있는 반면 금전적으로 많이 부족한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못 사는 축에 속해 있었고 시댁은 잘 사는 축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좀 있으셨어요. 비슷한 집안끼리 살아야 힘들지 않다며 반대하시는 듯 했지만 시아버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시모의 불만은 더 이상 표출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들처럼 소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의 경우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내신 분들이었고 시댁 집안은 저희 동네에 이사 온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워낙 남성적인 성격에 리더십이 강해서 사람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부침성도 좋아서 동네 분들과 평소에도 어울려 다니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부모님이 동네 이장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을 휘두를 정도의 자리매김을 하셨네요. 그에 반해 저희 부모님은 증조 할아버지 밑에서 고물상을 함께 운영하시다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엄마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매일 허리 굽혀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샌가 허리가 굳어지면서 꼽주병에 걸리게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언제나 그렇듯 제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매일같이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허리 숙여 일을 하셨고 그런 엄마의 고생을 알기에 일찍이 취업에 뛰어들어 엄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빚도 있는 상태라 하루를 궁핍하게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일을 하면서부터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고 증조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면서 고물상을 혼자 운영하시다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드셨는지 처분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고물상 일을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하셔서 거의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 일찍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었지만 힘들게 살아온 세월에 때 묻은 곳이어서 그런지 쉽게 그만두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엄마도 몸에 한계가 왔는지 결국 처분하셨고 처분한 재산으로 남은 인생 좋지 않은 몸으로 하루하루 요양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엄마의 몸 상태에 대해 치료를 할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오랜 세월 천천히 진행되어 오면서 발생된 병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이키기에는 어렵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허리 굽은 채로 지내시면서 하시던 일을 안 하셔서 그런지 온몸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하셨고 집에서만 쉬는 게 답답하셨는지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도 받으며 지내다가 시부모님과도 알고 지내게 되었어요. 저보다 먼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때는 그냥저냥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지만 저와 남편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시모는 불만을 내비쳤지만 아버님께서 다 큰 자식들의 선택에 너무 개입하지 말라며 서로 행복하게 살기만 바래주라고 격려해 주시면서 아버님이 뒤에서 밀어준 덕분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평소 내색은 안 하지만 둘이 있을 때 시모의 인성이 나왔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뼈를 때릴 정도로 가슴 아팠습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너희도 동네 행사에 참석 안 하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을 텐데. 저번 주에 어버이날 기념 공연했었을 때 음식 준비랑 선물 포장 때문에 봉사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너희들은 왜 안 온 거야? 노래 자랑하는데 매년 참석한 우리 아들이 그날 없어서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알아?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상황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지만 도저히 너 행동이 나는 못마땅하구나. 내가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전화기에 부재중이 있었을 텐데 왜 안 한 거지? 나 무시하는 거야? 행사 전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 수술 받으셔야 해서 그날은 참석을 못한다고요. 남편이 옆에서 필요한 일들 도와주면서 정신이 없다 보니 전화를 못 드렸어요. 그래도 남편이 따로 전화 드렸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 문제 때문에 겸사겸사 어머님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아버님께 전화 드렸어요. 어머님께 한 10통은 전화 드린 것 같았는데 모르셨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내가 너한테 전화 오나 안 오나 핸드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뇨. 남편이 옆에 있을 때 같이 전화 드리려고 했었는걸요? 아버님한테도 물어보세요. 다음에는 꼭 참석할게요. 나이 누나랑 비슷하면서 허리는 저 모양이어가지고 내가 속 터져 죽겠다 아주. 맨날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데 남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안 써돈이라고 창피해서 말도 못해. 요즘 내가 쪽팔려서 피해 다니는 거 아니? 집에 좀 처박혀 있으라 해라. 수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기어 나와서는 돌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오긴 한 거야? 수술 결과를 알려줘야 할 거 아냐? 일단 수술 결과는 좋게 해결됐어요. 꾸준하게 재활치료 받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상인처럼 될 순 없대요. 통증은 예전보다 가라앉을 거라고 하는데 경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꼭 참석할게요. 죄송해요, 어머님. 시모는 저를 보며 눈을 흘기셨어요. 그리고 한 소리 더 하시려고 하던 찰나 때마침 아버님과 남편이 외출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어머님은 표정 관리가 안 되셨는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은 자상하고 온순해서 괜찮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님은 뭔가 그리 불만이 많으신 건지 저런 모습을 보니 한숨만 나왔어요. 저희는 일 때문에 시내권에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그것조차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은 단독주택을 새로 지으셔서 방이 몇 개 여유 있었거든요. 거기에다 신축이었고 저희 부부가 살기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함께 지내는 게 아무래도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이나 아니면 가끔 주말에 쉬는 정도로만 보냈었는데 그런 점들이 너무 불편하다며 계속해서 불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님과 남편이 모르게 지속적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신했을 때 유산까지 하게 되는 불행한 일도 있었어요. 초기에 착상이 되지 않아 자연 유산이 되었고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임신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스트레스가 주 요인이라며 최대한 안정을 취하길 권했지만 살면서 회사 일도 힘든데 시어머니의 불만까지 받아주려니 점점 지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그동안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면 한동안 조용하셨다가 기회를 봐서 더 심하게 화를 내니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어머님 비위 맞추며 큰소리 듣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오다 보니 서로 어느 정도 성격도 알게 되었고 감정 상하지 않을 만큼 서로 조심하며 지내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인성을 보게 되었고 엄마를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주말에 회관에서 돼지고기 파티가 열렸는데 벌써 술을 많이 드신 상태였어요. 남편이 회사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2시간쯤 늦은 상황이었고 주차를 하고 회관 마당에서 노인분들이 저희를 반겨주길래 인사를 하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멀리에서 엄마가 시모와 함께 걸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시모의 성격상 절대 그럴 뿐이 아닌데 걷기 힘든 엄마를 부축해서 천천히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주민분들은 시모가 저희 엄마를 정말 잘 챙겨준다며 시모의 인성을 좋게 보고 있었고 저는 급하게 엄마한테 달려가 제가 대신 부축해 드리려 하는데 그 짧은 순간 제 두 눈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내려오면서 시모가 저희 엄마의 발을 걸면서 손으로 등을 밀었고 땅만 보며 쳐다보고 내려오던 엄마는 그대로 얼굴을 땅바닥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자 시모는 놀라운 표정을 하며 급하게 저희 엄마를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냐며 남편을 빨리 오라고 손짓하기 시작했고 엄마는 고통스러운지 얼굴을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앞에 턱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셨나 보다. 빨리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겠다. 코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있네. 이를 어쩌면 좋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 발을 걸면서 등을 밀었잖아요. 제가 두 눈으로 분명히 봤다고요.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 시어머니가 지금 엄마 발 걸었잖아. 뭐라는 거야? 내가 왜 쓸데없이 안 쓰던 발을 걸어 넘어뜨리겠니? 얘 봐라. 생사람 잡고 있네.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동안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어? 하늘에 맹세코 나는 그런 몹쓸 행동을 한 적이 없다. 회관이 바로 앞인데 내가 그러겠어? 왜요? 저희 엄마가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고기 먹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요? 장애인이라서요? 아니면 저에 대한 불만을 저희 엄마한테 푸른 거예요? 정말 이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병원 가서 문제 있으면 절대 넘어가지 않겠어요. 아시겠어요? 시모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은 정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며느리가 시애미 잡으려 한다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오열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난리가 나기 시작하자 동네 분들은 되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좋은 마음으로 부축해줬는데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다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졌고 엄마는 출혈이 멈추지 않아 급하게 남편의 부축을 받아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 엄마는 치료를 받았고 충격적이게도 코뼈가 골절이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거기에다가 워낙 시골길이 비포장으로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래서 이마에도 상처가 나게 되었고 5바늘을 꿰매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보며 진짜 자기 엄마가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분명 저는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가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오해한 거 아니냐며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만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못 봤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애매하게 자기를 붙잡으려다가 넘어진 건지 밀어서 넘어진 건지 판단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꺼냈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그런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확실하게 본 건 사돈의 발이 내 발 앞에 있었다는 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내가 땅만 쳐다보고 걷다 보니까 내 발 앞으로 사돈의 발이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실수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그건 나도 알 수가 없을 것 같다. 좀 전에 내가 누워있는데 집에까지 찾아와 해관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저녁 먹는데 같이 먹자며 나를 일으켜 주더라고. 허리가 쑤셔 계속해서 누워만 있었거든. 몸이 불편하다 보니 아침 점심도 안 먹고 있었는데 어찌나 고맙던지. 그래서 부축받으며 천천히 회관으로 내려가고 있었단다. 그러니 내가 사돈의 행동이 일부러 그랬다고 하기에도 애매하잖아. 좋은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실수일지도 모르니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이 문제를 더 키워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아. 엄마의 말을 들어보면 제가 잘못 본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에 대해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증거도 없고 엄마도 이를 더 키우지 말라며 제 손을 잡고 진정하라고 하길래 한숨만 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시부모님이 병원으로 찾아오셨고 시모는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몸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얼굴 표정은 엄청 걱정스럽게 쳐다보셨고 엄마의 손을 잡으면서 자기가 괜히 데리고 나온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를 상당히 안 좋게 보셔놓고 갑자기 잘해주는 것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좋은 마음에 하려다 사고가 난 걸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며칠은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은 볼 일이 또 있는지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저희도 1시간 정도 남편과 엄마 옆에 같이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도 먹지 못해 집에서 라면 끓여 남편과 끼니를 때우고 그제서야 진정된 마음으로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엄마는 다시 집에서 요양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엄마가 다치고 나서부터 며칠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혼자 따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요양원에서 지내는 게 속편할 것 같다고 판단돼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한평생 저를 위해 살아와준 엄마를 늙었으니 요양원에 맡긴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남편에게 말하면 분명 시모가 가만히 있을 성격도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나도 알고 있어. 그렇다고 장모님이 우리 집에 함께 지내시는 것도 불편하실 거야. 그리고 당신이랑 나도 장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할 테고. 그럼 당신이랑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일들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분명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지내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서로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장모님이 요양원 가시는 걸 마음 아파하지 말고 우리가 돌봐드리지 못하니까 도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분명 장모님도 요양원에서 보살핌 받으며 지내는 걸 더 원하실 거야. 그러니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남편의 말이 틀리진 않았어요. 분명 함께 지내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주말에 엄마 집으로 찾아와
요양원에 대해 신중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다행히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끼니도 제대로 해결을 못 하시는 게 제일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 나왔는데, 한 동네에 살다 보니 저희 집에만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뭐해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말도 없이 찾아와서 시모는 당황했는지 무슨 일인지 물어봤고, 남편은 저희 엄마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이 문제를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럼 요양원에 들어가는 비용 너희들이 충당하는 거니? 요즘 시설 좋은 곳은 돈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산다고 요양원에서 왕놀이 하려는 거야? 나도 늙으면 자식들한테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는 말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집 놔두고 무슨 요양원이야? 집에서 지내다가 세상 떠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자식 등골이나 빼먹으려 하는지.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양원 비용은 제가 지불할 거니까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예요. 어머님은 한평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 조심하세요. 다 돌아가게 될 날이 온다고요. 이번에는 엄마가 말이 좀 심하긴 하셨어요. 제 아내의 어머니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제 이미지까지 깎아내리는 거 잘 아시죠? 그런 것들은 차라리 속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충분히 상의한 내용이고 생활하는데 문제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요. 시모는 아들이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신경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도 끝도 없는 시모의 불만이 너무 싫었습니다. 괜히 온 것 같아 저 먼저 밖에서 기다리겠다며 현관을 나섰고, 남편도 제 눈치를 살피더니 따라 나섰어요. 집으로 오는 동안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흘렀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한숨만 쉬고 있었네요. 인생을 달리 살았던 사람과 결혼하고 함께 살다 보니 마음에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서로 맞춰가며 상처되지 않게 조심히 알아가면 되는데, 얼굴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당신이 하는 일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사 가지 않을래? 그렇게 하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 엄마도 요양원에 모시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있는데 마을 행사 굳이 안아줘도 되잖아. 알아서 잘들 하는데 어머님의 한마디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이러다 당신이랑 나와의 사이에도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런 걸 원하지는 않잖아? 그야 당연하지. 나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 당신이 우리 엄마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분명 말 꺼냄과 동시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 날걸? 나도 가족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내가 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볼게. 아버지는 우리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해주시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못할 거야. 납득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남편과 오랜 시간 대화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남편도 그렇게 사는 게 많이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버님과 따로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했고, 아버님은 저희의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저희가 힘들어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걸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님이 이 문제에 대해 어머님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버님과 대화한 그날 저녁
바로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난리를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며 주변에 있어주길 원하셨어요. 남편도 듣다 못해 힘들었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결국 예상한 대로 침착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기는커녕 동네 사람들 구경거리를 만들 정도로 집안이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오열을 하시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와 하나뿐인 아들과 찢어놓으려 한다고 저를 향해 분노하기 시작하셨고 아버님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희를 돌려보냈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상황은 종료시켰습니다. 한동안 저희는 아무 말 없이 지내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찾아가도 입을 꾹 닫은 채 아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흐지부지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어느새 동네에서 제일 큰 행사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동네 주민분들이 함께 모여 김장을 하는 날이었고 이 행사는 어머님의 진두지휘 아래 움직였어요. 워낙 빠릿빠릿한 성격이셔서 김장 총괄 책임자를 맡고 계셨거든요. 이 행사는 저희도 의무로 참석을 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컸기 때문에 새벽같이 나가서 일손 도와드렸습니다. 하루에 모든 걸 끝낼 수 없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첫날은 대추를 다듬고 버리는데 시간을 전부 다 쏟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전부 붙어서 했기 때문에 늦은 저녁에 끝이 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준비된 속 재료를 김치에 버무리는 날이라 도착하니 한쪽에서는 고기를 삶고 계셨고 한쪽에서는 모두가 붙어서 완성된 김치를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먼 쪽은 차로 이동을 해야 돼서 남편이 그쪽으로 붙어서 일손을 도왔고 저는 김치속을 채우고 있는데 멀리에서 시모가 엄마를 데려오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그때의 일이 또다시 발생이 될까봐 급하게 달려갔어요. 저희 집과 가까운 주변 요양원이 자리가 모두 꽉 차 있는 상태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기다려야 했었는데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시모가 저희 엄마가 쉬는 꼴을 못 보는지 데리고 나왔고 괜히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자 엄마는 김치 속 재료를 채우는데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녁도 먹어야 하는데 집에만 있으면 뭐해? 좀 움직였다가 먹어야 음식 맛도 좋은 거지. 안 그래요, 사돈? 몸도 좋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음식이야 제가 갖다 드리면 될 문제인데 어머님 하시는 일이나 신경 쓰시면 되지. 왜 일을 이렇게 만드세요? 저희 엄마가 집에서 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은가 봐요. 다 너희 엄마 걱정해서 하는 건데 왜 불만을 갖고 그러니? 바깥 공기도 쐬면서 같이 저녁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도 주민분들이 벌써 저희 엄마 김치랑 고기 준비해 주셨어요. 아직 코뼈도 다 낫지 않았으니까 들어가도 되잖아요. 무슨 소리니? 사돈 먹을 김치만 만들어서 들어가면 끝이야? 사람 한 명이 아쉬울 이때에 고생 좀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온 김에 김장 만폭이 끝날 때까지는 같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입 놀리고 있을 시간에 벌써 김치 10포기는 버무렸겠다.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자 엄마는 제 손을 붙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엄마도 묵묵히 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모두가 붙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잠시 화장실이 급한 건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모는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시간 없다고 재촉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엄마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말았어요. 트럭에 쌓아두었던 김장김치가 박스에 담겨 있었는데 우르르 쏟아져 있는 상태였고 엄마는 그 밑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아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으며
엄마한테 달려가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급하게 119를 불렀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천천히 앞으로 다가오더니 단단하게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풀리면서 박스가 쏟아진 것 같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확인하지 못해 시어머니를 째려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상태라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고 뒤이어 엄마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주민분들은 저를 위로해 주면서 단순 사고였다고 씁쓸해 하셨지만 트럭 위에 있던 박스들은 분명 누군가 밀은 것처럼 놓인 상태였어요. 하지만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행히 크게 문제는 없어서 병실에 앉아 엄마가 깨어나길 기다렸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시모의 문자였고 내용을 읽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모는 수육에 김치를 얹어 자신이 맛있게 먹는 포즈를 취한 사진을 전송했고 올해는 김장김치가 너무나 맛있게 잘 됐다며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는 문자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김장을 도우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는 행동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서 다녀온 남편에게 시모가 보낸 문자를 보여주자마자 엄청 화가 난 듯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고 밖에 나가 소리치며 뭐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통화가 끝이 나고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확실하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 다시 얼굴을 안 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타박상 정도로 끝이 난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 당분간 저희와 함께 지내자고 남편과 상의 후 결정하게 되었고 김장날 이후 시모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연락 오는 거 받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도중 요양원에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연락에 엄마를 안전하게 모실 수 있었고 남편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오길래 받아보니 엄마 집에 수도를 점검하고 있는 검침원이었어요. 엄마 집에 우편물을 하나 놓고 갈 테니 나중에 확인해 보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떤 내용물인지 말을 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들려 우편물을 가지고 돌아왔고 봉투를 열어보니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엄청난 영상 2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건 얼마 전 시모가 엄마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영상이었고 또 하나는 김장날 시모가 트럭 뒤에서 끈을 풀어 박스를 밀어버린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하나가 있길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수도 검침을 하려고 킥보드를 세워두었는데 달려있던 블랙박스에 영상이 찍혀 있었다며 며칠 전 퇴근하다가 킥보드를 트럭이 밟고 지나가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영상을 확인하면서 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엄청난 증거물이었고 하늘은 시모의 악행을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도중 달력을 보니 시모의 생신날이 적혀 있었고 저는 당장이라도 풀어버리고 싶은 영상을 그날이 올 때까지 참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를 갈며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고 시모의 생신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지 난감해하고 있길래 제가 먼저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갑작스러운 반응에 놀란 듯 보였지만 눈치를 보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생신날이라고 주민분들 전부 모여서 한바탕 잔치가 열려 있는데 시모가 저를 보자마자 기분 좋은 날인 만큼 조용히 있다가 하라며 사람들과 하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를 보며 친정 엄마의 안부를 물으셨고 한쪽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때를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동네 분들이 노래를 시키려 하더라고요. 저에게 모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놓치기 싫어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있던 영상을 틀어 시어머니의 만행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보여드렸어요. 처음에는 동네 분들이 뭔지 몰라 충격적인 영상을 재차 확인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시모가 궁금했는지 동네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놀랐는지 뒷걸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이 담긴 영상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순식간에 시모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의 행동에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요. 결국 시모는 혈압이 오르면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시모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물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모든 걸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시모의 행동이 저희 엄마의 생명에 위험을 가져온 문제로 커지게 되면서 징역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악행이 아버님한테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지 이혼을 하게 되셨고 아버님은 그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했냐고 시모에게 물어보니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며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꼴보기 싫었다고 하네요.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모습은 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시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날의 억울함이 아직까지 풀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징역을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남편도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건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네요. 밖에 나와서도 자신의 삶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뉘우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징역살이 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네요. 위로라도 받는다면 괜찮아질까요? 앞으로 살면서 저희 가족에게 좋은 날만 펼쳐진다면 점점 그날의 사건이 제 머릿속에서 잊혀질까요?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